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먼저 피동 표현 할게. 여기 능동과 피동 표현의 뜻. 능동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장이 있잖아. 그럼 맨 앞에 뭐를 쓰지? 주어를 쓰지. 주어가 뭐를 했어.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거를 능동 표현이라고 해. 선생님, 주어가 뭔가요? 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 성질,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야. 문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한 거야. 얘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피동은 뭐냐면 주어가 당한 거야. 자, 주어가 짜자잔 당한 거야. 그래서 이 피자가 당할 피자야. 그러면 얘를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냐면 세 개를 그어줘.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경찰 주어지. 목적어는 뭐냐면 동작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야. 그러면 경찰이 잡으려고 잡았어. 도둑을. 그지? 근데 도둑의 입장에선 뭐야? 잡힌 거야. 나는 잡힐 생각이 없었어. 근데 누구한테? 경찰에게 잡혔어. 그럼 보자. 능동문에 주어가 부사어가 됐어. 부사어는 또 뭐예요? 부사어는 주로 뭐를 꾸며주냐면 용언을 꾸며줘.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야. 아까도 문장 성분이라 그랬네. 주어도. 그지? 그러면 주어가 피동문이 되면 부사어가 되고 여기에서의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었어. 근데 주어 자리는 그대로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부사어가 됐어.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보자. 잡잡 다다 앞뒤가 다 똑같네. 그치? 근데 가운데를 봐봐. 잡았다 잡혔다 뭔가 조금 한 글자가 바뀌었어. 그치? 요 3번에서 할 거야. 그럼 방금 내가 여기 이렇게 체크한 거를 말로 정리해보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능동 표현이 쓰인 서술어가 피동 표현이 쓰인 서술어로 바뀐다. 피동 표현이 쓰였대. 피동 표현이 뭔데? 피동 표현은 어떻게 실현을 하냐면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얘가 붙어. 이히리기 접사가 붙어. 우리 접사가 뭐였지?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 해서 뜻을 더하거나 한정시키는 말이지. 그리고 뒤에 붙는 거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거나. 이히리기 되게 중요해. 이히리기. 꺾이다, 꽂히다, 발리다, 안기다, 이히리기. 그러면 또 두 번째, 이게 1번이고 요거를 파생적 피동이라 그래. 그럼 두 번째는 아지다, 어지다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동사에 아지다, 어지다, 이게 뭔가요? 쏟아지다, 이루어지다 요렇게 붙어. 요거는 통사적 피동이라 그래. 세 번째,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붙여서 만들어. 사용되다, 형성되다. 요거 반드시 나와요. 왜 써? 근데 피동을 왜 쓸까? 생각해봐. 왜 쓸까? 왜 이렇게 이히리기를 붙여가면서 왜 쓸까? 왜냐면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쓰고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 쓰고 또 피동 표현을 사용하잖아.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요거 역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 키워드만 알면 돼. 키워드만.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그래서 문제에 어떤 뭐 이렇게 보기 같은 걸 줘. 그래서 이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썼을 적에 뭐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렇게 해서 알려주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외웠으니까 이거 다 한 것 같아. 하지만 이 보기의 상황에서 원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자, 1, 2, 3, 4번 풀어보자. 여기서 잠깐 보고 가야 될 거는 2번.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목적어가 된다. 이거 순식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세 개를 그어.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기본 예시로 잡아. 그럼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도둑이 잡힌 거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그러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목적어로 쓰였니? 아니지. 부사어로 쓰였지. 요 세 개, 요 아이의 이미지를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요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었다가 요렇게 체크하는 문장에서 선지에서 요렇게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번 풀고 맞춰보세요. 자, 여기 지렁이 부분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돼.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말해요. 능동과 피동 구분 어떻게 하냐? 주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즉 뭐야? 주어가 스스로 하는지 아니면 주어가 당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지. 피동 표현의 가치 이제 알아봅시다.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그림의 상황에 알맞은 문장을 완성해보자. 자, 얘 누구겠어? 얘 민지겠네. 얘는 모기죠. 물었네. 그치? 가를 보자. 어제 모기가 민지를 물었다. 어제 민지가 모기에게 물렸다. 같은 말이지. 근데 표현이 달라. 얘는 모기가 민지를 물었어. 민지가 모기에게 물렸어. 민지가 문 게 아니잖아. 그치? 1에서 만든 문장을 살펴보고 괄호안에 맞은 말을 골라보자. 모기가 무는 행위를 했고 민지가 무는 행위를 당했어. 그러면 구분을 해봅시다.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거 뭐지? 능동. 주어가 당하는 건 뭐야? 피동. 여기 여기 피.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보자. 무는 행위를 한 아니면 당한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무는 행위를 한 대상을 쓰시오. 그러면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돌아서더니 갑자기 고양이를 물었다. 그럼 누구야? 쥐가 했겠네. 기억에 해당하는 기억력 있지? 문장이 아닌 것은 능이 아닌 것. 아기가 웃어. 가시에 손이 찔렸어. 학생이 넘는다.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아빠는 늘 근면을 강조한다. 몇 번이야? 2번이 피동이지. 그지? 피동 표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거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다른 예문을 한번 보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해보자.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의 변화가 있단 소리네. 술래가 잡았어 나를. 그지? 술래가 나를 잡았어. 피동문은 내 입장에선 난 잡혔어. 누구한테? 술래한테. 그래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그리고 능동 표현이 쓰인 서술어가 피동 표현이 쓰인 서술어로 바뀐다. 그치? 아까 했던 말 그대로네. 여기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능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능동문, 피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피동문,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능동문의 주어와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이 변해.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도 접사가 붙는 등의 변해. 물어보겠지. 무슨 변화가 있는데? 기를 붙여서 잡혔다. 그죠? 여기 이렇게 썼죠? 그리고 덮다, 덮이다, 뒤집다, 뒤집히다. 이거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다음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아지다, 어지다, 그치, 쏟아지다, 그치, 되다. 그래서 이희리기, 아지다, 어지다, 되다. 요렇게 계속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자. 2번 능동문과 피동문을 비교하여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을 알아봅시다. 동생이 창문을 열다. 그러면 창문이 동생에게 열렸네. 그죠? 동생에 의해 열렸네. 눈이 땅을 덮다. 바람이 나뭇잎을 뒤집다. 나뭇잎의 입장에선 바람에게 뒤집혔지. 아이들이 풀을 뜯다. 그럼 풀의 입장에선 풀이 아이들에게 뜯기다. 아이가 물을 쏟다. 물이 아이에게 쏟아지다. 그죠? 이희리기 아지다. 계속 외우셔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자, 팔다, 지우다, 강조. 얘는 명사네요. 날씨가 더워서 빙수가 많이 팔린다. 얼룩이 깨끗하게 지워졌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강조된다. 자, 1번, 2번, 아니 3번, 4번 풀어보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정답. 이상하지? 쏟되다. 말이 안 돼. 그리고 보기를 피동 표현으로 바르게 한 거. 동생이 나를 잡았어. 그럼 내 입장에선 뭐야? 잡힌 거지? 그러면 주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동생을 잡았다. 아이고, 능동이네. 내가 동생에게 잡혔다. 내가 동상을 잡게 되었다. 되었다는 명사 앞에 붙어요. 몇 번이야? 3번이야. 자, 그러면 사용 의도와 효과를 생각해보자. 다음 대화에서 얘네들이 이제 전화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전화가 끊긴 거야. 그랬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전화가 끊어졌네. 버튼 잘못 눌렀어. 내가 전화를 말도 없이 끊었다고 오해할까봐 걱정했네. 이렇게 썼어. 얘는 왜 이렇게 피동을 썼을까? 전화가 끊어졌네. 근데 사실 요것도 맞아. 피동 쓰는 효과와 이유는 요런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상황에선 어떤 의도로 쓰인 걸까? 요거지.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지 않고자 함. 그럼 봐봐. 사용 의도는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음. 요거 해당되는 예시를 다 볼 거야. 보자. 자, 안내문이 나올 거야. 거기서 피동 표현을 사용했대. 그 의도와 효과를 파악해 볼게요. 제시된 안내문에서 피동 표현이 어떤 의도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지 파악해보고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 내용을 안내할 경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자. 여기 이제 막 별점을 남겨줬다. 그치? 우리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구매평을 남기시면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단 10글자 미만의 구매평에는 적립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급합니다. 여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능동을 썼네. 여기는 피동을 썼네. 왜? 피동 표현을 왜 썼냐면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썼어. 왜냐하면 적립금 지급하지 않는 주체를 밝히고 그러니까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체를 밝히지 않는 거야. 밝혀볼까? 단 10글자 미만의 구매평에는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원 들어올 수 있죠? 왜요? 어쩌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한 발 빼는 거야. 그러려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됩니다. 뭐뭐 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5번 풀어보세요. 5번 답 1번 볼까?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는 유리창이 깨졌네 발견했어. 야 얘들아 우리 반 교실 유리창 깨졌어. 그러면 얘는 지금 깨진 거를 본 거지. 그러면 보자. 누가 유리창을 깼는지 모르는 상태야.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여기 숨기기 위해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죠. 이 상황에서. 유리창을 깬 사람은 밝히지 않기 위해서. 얘 몰라.
자신이 유리창을 깬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얘가 깬 거 아니죠. 유리창을 깬 사람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 의도 없지. 자, 얘가 요런 식으로 피동 표현을 얘기하면 요런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있어. 요거는 또 다른 상황인데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야. 의견을 내는 주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 건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에서 주체를 드러내지 않잖아. 그럼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요건 뭐냐면 건의사항이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근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런 말을 할 때 공원 내에 놀이기구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녹슬고 삐걱대는 놀이기구가 많아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전점검 없이 놀이기구를 계속 이용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낡은 기구의 교체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 3개 썼네. 이 글에서 사고 위험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한 사람은 누구야? 그죠? 마지막 문장에서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로 표현되지 않는 까닭은 뭘까? 다 이렇게 피동을 쓴 이유는 건의하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많이 쓰잖아. 그러면 누가 말했다는 거야? 누구의 의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 알겠지? 동작의 주체보다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밝히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부담감을 낮출 수 있어. 뒤로 한 발 빼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여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함. 동작의 주체를 밝히지 않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함. 요거 아까 한 거 지금 다 엑기스만 여기다 모아놨죠? 이거 안 보고도 써야 돼. 알겠지? 자, 6번 풀어보세요. 6번.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았어. 드디어 범인이 잡혔어. 여기서는 범인이 강조되는 거야. 잡힌 대상. 그치? 우리 아까부터 계속 여기 요 효과지, 요 효과. 행위를 당하는 대상, 요게 강조.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 조금씩 효과가 다른데 그걸 우리가 요 보기를 봤을 적에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인용 표현이야. 인용 표현 위로 가자. 위로. 자, 이번에 인용이야. 그치? 인용은 잠깐만 마이크 좀 조절하자. 인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 글을 내 말이나 내 글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이야. 다른 사람이 말했어.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다고 했어. 이렇게 표현을 말하는 거야. 인용 표현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거든.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거야. 그리고 간접으로 인용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한 채,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끌어다 쓰는 표현을 말합니다. 인용하는 말이나 글에 또 어떤 게 붙어요? 큰 따옴표. 이렇게 우리 요거 기억나지? 여기 네 하고 소설책 보면 이렇게 나오지. 요게 붙어서 쓰는 거를 직접 인용이고 조사라고를 붙인대. 지금 보면 그대로 갖다 끌어다 쓰고 큰 따옴표를 붙이고 조사라고를 붙였네. 그러면 간접을 볼까? 똑같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만 끌어다 쓰는 표현을 말함. 뭐만 끌어다 쓴다고? 형식 두고 내용만. 인용하는 말이나 글에 큰 따옴표 사용하지 않고 조사고를 붙임. 뭐를 쓴다고? 고를 붙임. 요렇게 하고 요렇게네. 그치?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방법은 뭐냐면 높임, 지시, 시간 등을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거야. 당연하지.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걸 가져와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지금 상황에 맞게 바꿔서 써야 되지. 그런데 요때 상대 높임법은 실현되지가 않아.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상대 높임법이라는 거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실현되지가 않아. 문장 종류에 따라서 종결어미는 끝에 있는, 그죠? 기억나지? 간, 미, 이거 왜 안 써지네? 어미. 그치, 여기 자꾸 바뀌는 부분이지. 근데 요거 중에 끝내는 다, 냐, 라, 자, 다냐라자. 뭐야? 평서문은 뭐뭐 했다, 그랬다, 저랬다. 근데 의문문은 냐로 끝나. 뭐뭐 하냐? 명령문은 뭐뭐 하라, 해라, 뭐뭐 하자. 그치? 그거 뒤에는 뭐를 붙인다고? 조사 고를 붙인대요. 고를 붙인대요. 놀았다고 말했다. 놀았냐고 말했다. 놀으라고 말했다. 놀자고 말했다. 친구는 나에게 다음 주에 책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요거 그대로 큰 따옴표 있고 얘가 말한 그대로네. 그치? 100%네. 그치? 라고 하였다. 친구는 나에게 다음 주에 책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멀리 있는 편의점을 가리키면서 삼촌은 나에게 저기에서 간식을 사올 수 있어? 라고 물었어. 삼촌은 나에게 여기서 간식을 사올 수 있냐고 물었다. 우리 사실 이거 되게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어색함 없이 그냥 술술 나오는 건데 요렇게 방식을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어려운 거야. 인용 표현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해서 현장성을 높일 수 있어.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나 권위 있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이용하면 내용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죠. 여기 보면 5, 6, 7, 8, 7번까지 풀어봅시다. 145페이지. 인용 표현에는 어떤 의도와 효과가 있을까 알아보자. 그거 특징도 파악해 봅시다. 중학교 누리집이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소식지 독자 여러분. 이번 호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생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과 학생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등산이 취미인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등산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말마다 등산을 하신다는 땡땡땡 국어 선생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내 등산 동아리 대표 땡땡땡 학생은 산을 오르는 건 힘들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말한 게 있고 이분이 말한 게 있어. 근데 이분이 말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갖다 썼죠. 자연 속에서 걸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지? 근데 얘가 말한 건 뭐라 그랬냐면 산을 오르는 건 힘들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쵸?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봅시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요렇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가져온 거지 다른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내용과 형식을 따온 직접 인용이네. 땡땡땡 학생은 산을 오르는 건 힘들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요거 간접 인용이네. 왜 썼을까? 이 소식지에 등산의 장점을 글쓴이가 막 쓰다가 왜 다른 사람 거를 가져왔을까?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등산의 장점을 생생하게 담기 위해서이다. 생생하게 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여기 보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왔죠? 직접 인용 표현 라고 말씀하셨어. 그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한 채 그대로 인용했네. 산을 오르는 건 힘들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성취감이 크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커요. 하지만 요렇게 큽니다. 요런 내용은 갖다 쓰되 형식은 그대로 버리고 내용만 따왔죠. 내용만 끌어다가 인용해서 간접 인용입니다. 생생하게 전달했죠. 7, 8 풀어봅시다. 얘들아 풀어봅시다 했을 적에 딱 멈추고 진짜 풀어야 돼. 그냥 내가 풀어주는 거는 다 날아가.
니네가 직접 여기다가 자습서를 펴놓고 7번에다가 답을 적고 8번에다가 답을 적어야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 자, 7번. 등산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였는지 쓰시오. 그런데 모두가 있지. 그러면 두 개가 있었어. 땡땡땡 국어 선생님 그치 땡땡땡 뭐 동아리 대표 이렇게 있는데 모두 쓰시오 할 적엔 요 두 개 사실 다 답이 들어가야 정답이야. 하나만 쓰면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깜빡도 실력입니다. 아닌 것은 그럼 아닌 거를 잡아내야 돼. 정교하고 잘 골라내야 돼. 인용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경찰에 쫓기고 있다고 했다. 그만 일어나거라. 그만 일어나거라 맞지? 제출하라고 하셨어.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 하셨어. 2번. 1에서 찾은 인용의 표현의 특징을 파악해보고 인용 표현의 종류를 구분해보자. 아까 했죠? 똥땡땡 선생님께서는 이렇다고 했어요. 말씀했어요. 또 얘는 이렇게 성취심이 크다고 말을 했어요. 특징은 뭐냐면 국어 선생님의 말을 내용, 형식 모두 그대로 갖다 썼어. 선생님이 한 말을 그대로 했어요. 큰 따옴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뭐뭐라고를 붙였어. 그거 직접이라고 그래. 선생님은 아마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으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까지 들어가고 마침표, 닫는 큰 따옴표 이렇게 다 썼을 거야. 인용 표현 2 보자. 이 성취감이 크다 그랬잖아. 다른 사람의 말을 내용만 끌어다 씁니다. 큰 따옴표라고 사용하지 않는다. 뭐뭐고를 붙인다. 간접 인용 표현이라고 하죠. 좋다고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뒤에 고가 붙죠. 여기 한번 다시 보자. 아이고. 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표로 바꿔 쓰는 방법은 높임, 지시, 시간, 상황에 맞게 바꿔 씀. 이때 상대 높임법은 실현되지 않음. 문장 종류에 따라서 종결 어미를 바꿔 씀. 뭐뭐다, 가다, 가냐, 가라, 가자. 자, 의문문은 야, 명령문은 라, 청유문은 자로 바꿔 씀. 자, 간다고 말했습니다. 가냐고 말했습니다. 가라고 말했습니다. 가자고 말했습니다. 바꿔 쓴 종결 어미 뒤에 지금 계속 선생님 뭐 붙였어? 가자고, 간다고, 가라고, 가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치? 높임 표현과 지시 표현, 직접 인용 표현 쓰인 문장을 간접으로 바꿔봅시다. 얘네를 기억하고 고려해서 문장을 바꿔서 써보자. 어머니 준영이가 점심에 주먹밥을 먹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어머님 준영이가 점심에 주먹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요게 빠졌죠? 싶어요. 싶다고. 요게 상대 높임법이에요. 요게 쓰지 않아요. 민정이가 선생님께 지수가 먼저 장난쳤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민정이가 선생님께 지수가 먼저 장난쳤다고 말씀드렸다. 정민이가 저기에서 잠깐 기다릴 수 있어? 그럼 정민이가 뭐라 그래요? 정민이가 여기에서 잠깐 기다릴 수 있냐고 물었다. 그죠? 지훈이가 내일 동생 생일이야 라고 말했어. 다음 날이 딱 되잖아. 그럼 지훈이가 오늘 동생 생일이라고 말했어. 걔 오늘 동생 생일이라던데. 그쵸?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문제 풀어봅시다. 멈추고 직접 풀어보세요. 정답은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형식만 끌어다 쓰니 아니죠. 내용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쵸? 보기의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봅시다. 민수는 나에게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와 라고 하였다. 민수는 나에게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오라고 하였다. 좀 이상하지 않니? 잘 봐봐. 민수는 나에게 내일 내 생일 파티에
뭐라고 하였다. 그러면 나에게 내잖아. 민수는 나에게 내일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오라고 하였다. 요렇게 가야 돼요. 요거 직접에서 간접으로 갈 적에 내 상황에다가 다 맞춰야지. 어머니, 준영이가 점심에 주먹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민정이가 선생님께 지수가 먼저 장난쳤다고 말씀드렸다. 그쵸? 요거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인용 표현은 그러면 왜 쓸까? 의도가 뭘까? 가와 나를 비교해서 의도와 효과를 말해봅시다. 어제 열린 뭐와 뭐의 치열한 대결이 끝났습니다. 우리 심심하니까 뽀로로와 에디를 해볼까? 뿅. 뽀로로와 에디의 치열한 대결이 뽀로로의 승리로 끝났대. 현장 시민들은 두 팀의 멋진 경기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농구 팬도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열린 뽀로로와 에디의 치열한 대결이 뽀로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현장의 시민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어요 라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농구 경기를 봤는데 뽀로로 팀이 이겨서 더 좋았다고 말하는 청소년 농구 팬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거기 직접 간 사람들이 말하는 뽀로로가 이러면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더 잘 느껴지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었어요.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하잖아. 현장성을 전달할 수 있어. 어떻게? 생생하게. 농구 경기의 결과를 전달하는 글에서 농구를 직접 본 시민들의 말을 이용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음. 그래서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생생하게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면 내용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음. 그치? 내가 아무리 막 여기서 피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근데 피부과 의사가 나와서 피부는 이렇게 관리하셔야지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객관성도 높일 수 있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그쵸? 자, 다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까닭. 여기가 이제 그거겠죠. 요건이겠지? 단짠단짠의 끝판왕. 초가공식품 중독주의보. 초가공식품이란 공장이나 식당에서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으로 정이 쓰였다. 그지? 청량음료,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비롯해 과자 대량 생산 등 많은 식품이 여기에 속한다. 예시도 쓰였네. 땡땡땡 의과대학 교수는 초가공 식품을 먹으면 소금과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해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초가공 식품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초가공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심장병이나 당뇨병, 비만, 우울 등과 같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 되게 이거 봐봐. 설탕 과도하게 섭취하잖아. 그럼 각종 병이 온단다 얘기하고 있어. 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여기 되게 잘하는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뭐야? 객관성도 높이고 믿음직스럽고 신뢰성도 높이고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이용해서 내용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11번 풀어봅시다. 아는 것은 효과, 인용, 그치. 이게 지금 인용을 배우니까 인용이 나오겠지만 시험 범위에서는 피동의 효과로 알맞은 거 인용의 효과로 알맞은 거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오겠지. 그러면 문제 이렇게 체크가 돼야 돼. 인용의 표현의 사용 효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건 틀린 거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의 글을 이용하면 글의 형식을 통일할 수 있다. 무슨 말이니?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글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다. 맞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죠. 견해를 인용하면 내용의 객관성, 신뢰성 높일 수 있죠. 지식을 인용하면 정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요것도 맞아요. 뭐냐면 지식을 인용하잖아. 걔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 연구학자가,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 내용이 압축적으로 한마디 하니까 객관성이 빡 올라가고 제시할 수 있죠. 방금 요 페이지를 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필기를 했는데 녹화가 안 떠져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참고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그치? 신경 써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 생각해보자.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것에 관한 새로운 규제, 그치? 일정한 한도를 정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못 넘게 막는 거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 다시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것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 이에 관해 변우석이라고 해볼까? 변우석 교수는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이 규제의 효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대. 이와 같이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할 때는 규제 도입을 보류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제 댓글에 달렸어. 제가 찾아본 내용과 달라요. 변우석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아직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잘 봐.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내용의 일부만 가져오면 될까? 이렇게 말하는데 톡 떼어서 여기에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에 끼워 맞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내 말에 막 우와 끼워 맞춰.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또 왜곡도 하면 안 돼.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거야. 그 담긴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말한 내용을 가져올 때 이렇게 있지만 여기 탁 일부만 가져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어거지로 끼워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 의도, 얘가 말한 그 의도 왜곡하면 안 돼. 다이어트를 오랜 시간 하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뭐 적당히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다 떼먹고 와가지고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됨.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인용 표현은 뭐야? 다른 사람이 말한 거 내가 가져와서 쓰는 표현을 말하는데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지. 걔가 한 말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 써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렇다라고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밥 먹어라 라고 했다. 밥 먹는다 라고 했다. 그런데 간접은 뭐야? 요거 다 띄어. 요거 다 띄고 뭐뭐라고 했다. 그치, 내용만 가져오는 거죠. 왜 쓰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이용하잖아. 생생하게 전달해서 현장성도 높일 수 있고 내용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야. 자, 12번 풀어봅시다. 니은에 나타난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인용 표현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 몇 번이야? 5번이죠? 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자. 비동표현, 인용표현 분석해서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봅시다. 이 다음 글에서 글쓴이의 입장과 태도를 파악하고 비용표현과 인용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생각해보자. 요거는 좀 몇 문단으로 되어 있니?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되어 있네. 그치? 패스트 패션이란 정의하네. 그죠?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의류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패스트 패션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인대. 패스트 패션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첫 번째, 환경오염 문제다. 패스트 패션은 낮은 판매가를 맞추려고 값싼 재료인 폴리에스터 섬유를 사용한다.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만든 폴리에스터 섬유는 세탁할 때 미세 섬유가 나와서 수질을 오염시킨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다. 의류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생산하고 폐기하는 양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 유엔은 패션 분야 산업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에서 1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패션 분야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 패션은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동시에 지구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고민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분야다. 패션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요구된다. 잠깐 TMI인데 선생님 글 쓸 때 항상 말하잖아. 이렇게 결론을 쓸 적에는 항상 높여가지고 여기 논제가 있으면 이걸 쪼개보라고. 패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패션은 이렇게. 자, 다시 이제 교과로 넘어와서
자, 요거는 이제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 2. 그 다음에 노력을 촉구한다. 노력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의견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뜻해. 의견이 쓰인 문장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구별을 할 수 없고 의견을 수용하는 것인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할 수는 있어. 사과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다라고 글 쓴 사람이 의견을 낸 거야.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었던 일을 뜻해. 팩트만 말해. 너네 이러지? 이게 그거야. 사실이 쓰인 문장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음. 이것은 사과다 아니나. 아니다? 이것은 사과이다. 자, 이 글에서 피동표현과 인용표현을 각각 찾아보고 사용한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패스트 패션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히리기 쓰였네. 그죠? 기사에서 의견을 여러 사람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객관성을 가진 의견처럼 보이려고 피동표현을 사용함.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다시. 기사에서 의견을 여러 사람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객관성을 가진 의견처럼 보이게 하려고 피동표현을 사용함. 객관성을 보이게 하려고 썼네. 그죠? 자, 1번 풀어보세요. 몇 번이니? 빨리 풀어봐. 몇 번이야? 1번, 2, 3, 4, 5. 풀고 얘기해, 풀고. 몇 번이야? 피동표현은 기사의 의견을 객관성을 가진 의견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한다. 맞니? 아니지. 내가 낚으려고 한번 해봤어. 졸면 안 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인용표현은 기사에서 의견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사용하였다. 자, 다시. 기사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피동표현을 사용하였다. 직접 인용표현과 간접 인용표현을 모두 사용하였다. 인용표현은 기사에서 의견이나 사실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동표현은 기사의 의견을 객관성을 가진 의견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단원마다 러닝타임이 좀 길지만 조금 배속을 조금만 걸으셔서라도 다 완료해서 들으셔야 돼요. 완강하셔야 돼요. 자, 인용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보자. 이에 관해 유엔은 패션 산업 분야의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8에서 1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패션 분야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 여기는 간접이 쓰였네. 여기는 직접이 쓰였네. 그치? 이거 사실을 어떻게 하려고 뒷받침하려고 인용 표현을 사용한 거지.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 글을 쓸 때 의도적으로 인용한 말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도 해. 따라서 이와 같은 글을 쓸 때는 그래서 출처를 바르게 밝히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인용한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해 보아야 해요.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의류를 말해. 자라, 유니클로, 약간의 무신사? 이런 식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일으켜 지구온난화를 유발함. 글쓴이는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패스트 패션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냄. 글쓴이 입장과 태도를 파악해 봅시다.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 여기 요답이죠? 패스트 패션 너무 좋아요.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옷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또 빠르게 트렌드에 이렇게 응대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하는 거 긍정적인 거. 지금 이거는 너무 빨리 이렇게 버려지게 되면 환경 오염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죠. 피동표현, 인용표현 적절한지 말해보자. 피동표현과 인용표현에서 말하는 주체를 숨기거나 인용한 말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성을 판단해 보세요. 패스트 패션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비판은 누구의 의견이야? 누가 그래? 아니 2030년 패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 전문가는 누구야? 피동표현을 사용하여 자기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였지만
누가 말했는지 숨김으로써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였다.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가 누가 그랬어? 뭐 나사야? 미국의 어떤 연구가야? 뭐 교수야? 아니면 우리 동네 아저씨야? 자칭 환경 전문가 그 아저씨야?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인지 아닌지 어렵지?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사용한 글을 읽을 때 고려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사용 의도 효과를 떠올려 보고 그와 관련지어 두 표현을 사용한 글을 읽을 때 고려할 점을 정리할게.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글쓴이의 입장, 태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 글의 내용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요런 거 선생님 저희가 굳이 알아야 되나요? 나중에 얘들아 얼마 전에 어저께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거든. 그럼 거기서 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각자 자기 쪽에 유리한 글을 쓰고 뿌릴 텐데 그거를 우리가 읽을 적에 글쓴이의 입장과 태도를 내가 알고 사실과 정확하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맞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너네들이 제대로 글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지. 글이라고 그냥 다 그렇구나.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는 게 안 좋다는 거야. 그죠? 2번 풀어봅시다. 정답은 아니잖아. 고려할 점 아닌가? 굳이 얘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서 읽을 것까진 없어요. 글 쓴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며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읽었는가? 글쓴이가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사용한 까닭을 파악했는가? 글쓴이가 인용한 글의 출처가 정확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했는가? 글쓴이가 글을 인용할 때 원래 글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는가? 이런 거 다 선별해서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죠? 2번 봅시다. 요거는 해줄 필요 없이 그냥 3번을 바로 풀어볼까? 몇 번이에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뭐죠? 화분을 깨고 있어요. 요거 맞나? 아니죠. 깨고 싶었어요. 아니죠. 지가 깨졌어요. 2번입니다. 이중 피동 표현은 안 씁니다. 피동을 나타내는 동시에 아지다 어지다가 중복되어 결합한 표현이거든요. 이와 같은 표현은 어색하거나 문법적으로 부적절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 히, 리, 기에 아지다, 어지다를 더하지 않아. 사용되어지다. 그리고 되다가 있지. 우리 1번, 2번, 3번 했지. 얘를 짬뽕하지 않아요. 생각되어지다, 나뉘어지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두 개 중복해서. 4번 풀어보세요. 쉽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5번이죠? 자, 그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잘 한번 보세요. 상황에 맞게 피동 표현 만들었는지 인용 표현 만들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5번 풀어봅시다.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요겁니다. 유명한 전문가의 견해를 꼭 이용했는가를 꼭 따지는 거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피동이라는 거는 주어가 문장에 있으면 여기 앞에 주어 서술어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걸 우리는
피동이라고 해. 피동 표현이라고 해.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지 않고 싶어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 피동 표현을 상대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어. 그럼 상황 문제 뻔하죠? 보기 뭐 이렇게 해서 상황 주어진 다음에 여기서 피동을 쓰는 효과는 그러면 예일 수 있고 예일 수 있고 뭐 예일 수 있고 예일 수 있고 그렇잖아. 우리 상황마다 한 번씩 다 지금 짚어봤잖아. 그치?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기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을 말해. 직접은 요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걔가 한 말 그대로 내용과 형식을 가져오고, 간접은 밥 먹으라고 말했다. 요게 내용만 가져오고 라고 이렇게 왜 써? 생생하게 전달 수 있어서 현장성을 높일 수 있어서.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갖다 인용하면 내용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어서. 요거는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핵심 정리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파이팅해서 읽어봅시다. 능동, 피동, 뜻. 능동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꼭 3개 기억해. 딱. 도저히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시험지를 받았을 때 맨 위에 이렇게 써놔. 이렇게. 그래서 모기가 민지를 물었다. 민지가 모기에게 물렸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써놔. 주, 목, 서, 주, 부, 서. 얘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그랬을 적에 뭐 바꾸는 방법을 서술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기 그죠? 그 다음에 덮이다. 여기. 그 다음에 물리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아지다 어지다. 그리고 접사. 요거는 명사 뒤에 붙여. 왜? 행위 주체를 몰라요. 밝히지 않고자 하고 싶어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 도둑이 잡힌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강조할 때 사용하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1, 2번 풀어보세요. 요거 1번 조금 어려운데 잘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주어인 눈이 그죠? 땅을 덮다예요. 그러면 땅이 눈에 덮이다. 이가 붙었네. 그치? 그래서 눈이 땅을 덮다. 땅이 눈에 덮이다. 요렇게 됐나요? 그리고 요게 요렇게 넘어올 적에 이기가 잘 붙었나요? 그래서 1번입니다. 나머지는 왜 안 만나볼까요? 쏟기다. 쏟기다라는 말 들어봤니? 쏟아지다. 그치? 얘가 아니야. 아이들이 풀을 뜯다. 풀이 아이들을 뜯기다. 무슨 말이야? 풀이 아이들을 뜯기다. 아이들에 의해. 그죠? 동생이 창문을 열다. 창문이 동생에 열려지다. 이게 아마 조금 헷갈렸을 거야. 그런데 능동 표현을 피동으로 바꿀 적에는 동사에 따라서 부사어를 적절히 바꿔야 하거든. 동생애가 아니고 동생에 의해 열려지다. 열려지다. 아니야. 열리다야. 창문이 동생에 의해 열리다. 그죠? 5번. 뒤집다. 뒤집었다. 현재와 과거의 관계죠. 뒤집히다야. 바람이 나뭇잎을 뒤집다. 바람이 나뭇잎을 뒤집히다. 요것도 바뀌지 않았네. 그대로죠. 어려울 적에는 바람이 얘를 뒤집은 거잖아. 그럼 나뭇잎은 가만히 있다가 당했네. 그럼 나뭇잎이 바람에 의해 뒤집혔다. 뭐 뒤집히다. 뭐 이렇게 써야지. 그지? 2번 풀어봅시다. 몇 번이에요?
요거 의도 비동의 의도 적립금 지급되지 않아요. 10글자 이상 써야 돼요. 10글자 미만 쓰면 안 줄 거야. 왜? 주체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음 인용 표현 사람의 말이나 자기 글 속에 쓰려다 표현은 말하죠. 직접 간접 우리 계속 말했죠. 문장이 아닌 것은 3번에 뭐죠? 준영이가 쉽다고 했어요. 지훈이는 내일이 말했어요. 동생이 할머니께 언니가 먼저 괴롭혔어요. 국어 선생님께서는 등산을 말씀하셨습니다. 1번입니다. 4번 높임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는 거. 높임, 지시, 시간, 상황에 알맞게 써야 되는 거야. 그지? 문장의 종류에 따라 종결음을 다냐라 자로 바꿔 쓰고 뒤에 고를 붙이고 지수가 먼저 장난쳤어요. 민정이가 선생님께 지수가 먼저 장난쳤다고 말씀드렸다. 왜? 생생하게 전달 현장성, 지식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면 신뢰도나 객관성 높일 수 있지. 자, 단짠 또 나왔다. 이거 뭐야? 어떤 의대 교수가 아이고 야 너 자꾸 그거 먹는다고 아프다 야. 뭐라 그래? 2번이죠. 이 다음 페이지는 풀어보시고요. 계속 말하지만 풀 때 요렇게 아는 것은 요렇게 체크해 가면서 푸세요. 얘들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기억을 니은으로 바꾼대. 얘를 얘로 바꾼대. 술래가 나를 잡았다. 능이네 그지? 내가 술래에게 피네. 요렇게 바뀔 때 그치? 그러면 기억 니은의 문장 종류를 각각 밝혔을 것. 그럼 얘들아 주어가 뭐야? 기억은 니은은 이렇게 쓰겠지. 그지? 그리고 문장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여서 쓰고 서술의 형태를 밝혀서 쓰고 할 거 겁나 많네. 하지만 차분하게 어떻게 쓰면 돼? 기억의 능동부는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돼요. 쓰레는 거 다 썼는지 체크해야 돼. 얘가 1번, 2번, 3번. 그럼 2 지금 답에서 1, 2, 3 다 들어가 있나? 그럼 얘는 점수 다 받는 거고. 하나 빠졌어. 그럼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까는 거예요. 자, 풀어봅시다. 자신감 있는 발표. 떨린다. 그치? 발표하는 거 되게 떨릴 거야.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기. 청중의 관심, 요구, 지적 수준을 분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다. 발표 내용을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 전개부, 정리부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내용을 구성하고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한다. 기억나니? 기억나?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인과, 분석. 기억나니? 자료를 재구성해서 활용할 때 효과는 뭐냐면 발표자나 발표를 준비하는 모두모는 발표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발표문을 작성하잖아. 찾은 자료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 자료로 재구성해. 재구성한 자료들은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순서에 맞게 제시합니다. 자료 성격을 고려해서 막대 그래프 요거 알죠? 요렇게 나오는 거. 선 그래프 요렇게 그리고 원 그래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 15% 요거 14, 16% 이렇게 30%랜다. 5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흐름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표, 그림, 사진 등 시각 자료의 형태로 선택해서 재구성해야 돼. 시각 자료를 통해서 발표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잖아. 청중이 이해도가 쉬워. 저게 저거구나. 150 몇 년도엔 이렇게 됐고 몇 년도엔 이렇게 됐고 몇 년도엔 이렇게 됐어. 흐름도에 따라서 딱 보면 한눈에 확 알 수 있지. 쉽게 볼 수가 있어. 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흐름도를 시각자료로 제시하잖아. 그럼 처음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듣기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며 어려움 조정하기. 듣기 말하기 전, 중, 후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분석을 해.
무조건 어려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니.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잖아.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고 적용해야 돼. 막 얼굴이 막 하얘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식은땀 나고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거를 연습하고 적용해보자. 그거 다 하고 나서 내가 진짜 그걸 잘했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고칠 점은 없는지 알아보는 거지. 듣기 말하기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할 점을 찾아서 개선 계획을 세운다.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원인과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왜 이런 게 생기냐면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해. 그럼 청중의 반응이나 평가를 걱정할 때 일어날 수가 있어. 당연하지. 너가 지금 여기 한 명이야.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뭐 하면 어떡하지? 그럼 막 이렇게 땀나고 막 머리 하얘지고 이런단 말이야. 성공적인 발표 장면을 상상해보면서 말하기 상황과 스스로에 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 발표 전에 하고 심호흡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체조도 하고 그리고 발표 내용을 너가 충분히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무슨 발표를 언제 어떻게 지금 효과적으로 할 건지 잘 연습도 많이 해야 돼. 영상으로 찍으면서 연습도 해야 돼. 1, 2, 3번 풀어보세요. 듣기 말하기의 어려움을 조정하며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발표할 주제부터 정하는 거야. 청소년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한 유준이네 모듬이 주제를 정하려고 해. 야, 우리 모듬은 어떤 주제로 할까? 얼마 전에 온라인 게임 계정 빌려줬다가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많다는 뉴스를 봤어. 문제 상황을 딱 이제 제시하죠. 야, 상품권을 준다면서 문자로 링크 보내가지고 막 이름이랑 주소를 알아내기도 한다던데? 개인정보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는 거 어때? 그럼 청소년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관해서 발표해볼까?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좋겠어. 계획을 이제 정리할 거야. 왜 해? 목적이 뭐야? 청소년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 주제는 뭐냐면 청소년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방법. 누가 들어? 반, 친구들. 청중에 관해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의 관심이나 요구, 지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며 빈칸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강연 유튜브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의사분들이나 자기 개발 그런 동기부여하는 강사들이 제일 힘든 게 중1에 뭘 얘기해도 되게 관심도도 없고 되게 왜 여기 왜 왔어 막 그러더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PD님이 계시는데 그 PD님이 중2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 너무 이 주제부터 잡기도 어렵대. 힘들대. 그 예상 청중이 뭘 관심이 있어 할까? 뭘 좋아할까? 지적 수준이 어떻게 될까?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까? 얘네들한테 막 노후 대비 이런 거 하면 맞겠니? 아니겠지.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너희들 때 키를 크는 방법이라든지 피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이렇게 조금 너네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너네들한테 더 잘 들어갈 거잖아. 그치? 그런 내용이에요. 문제사항은 뭐야? 여기 온라인 계정을 빌려줬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지. 상품을 준다며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이름이나 집 주소를 알아내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돼. 예상 청중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모르는 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발표 주제를 정하고자 함. 1번 풀어보세요. 요렇게 사실 활동 응용 문제 나오는 거는 요 내용을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풀어주지 않아도 돼요. 아마 많이 맞출 거야. 정답은 몇 번이냐면 얘야. 그죠? 이제는 발표를 조사하기로 했잖아.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그러면 자료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할까? 개인정보가 뭐야? 그거의 개념부터 알려주자. 내가 찾을게. 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알려주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이때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면 도움이 되겠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겠어. 그럼 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과 왜 이렇게 입이 꼬이지? 인식과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설문을 조사해 볼게. 그럼 이제 개인정보를 맡은 애는 막 찾아볼 거 아니야?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너네 AI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AI한테 다 물어보면 있잖아요. 얘 대답 뻘하게 안 맞는 것도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런 거 검토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란 이런 거를 말해요. 또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규모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제 개인정보를 누가 알아서 뭐해요? 얘들아, 이런 거 개인정보는 정말 쓰일 때가 되게 많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대출을 받을 적에도 개인정보가 필요하고요. 어딘가 회원가입을 하고 어딘가 뭔가에 너 이름으로써 온라인 활동을 할 적에 개인정보를 다 등록을 해야 너 앞으로 계정도 생기고 너 앞으로 뭔가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럴 거잖아. 그 악의적인 목적으로라면 너 거를 그걸 알면 이 사람은 그냥 너 걸 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 선생님도 인스타를 한 3번이나 도용 당했습니다. 공짜 문상은 없다. 추석 선물 미끼 문자 무주의보, 추석 선물 용돈 현금 문상 등의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은 대부분 문자 내의 연결 주소를 누르면 신문에서 나왔죠? 이번에 다음 몇 번이죠? 아닌 거. 정답은 이번에 요거지. 그리고 3번은 멈추고 풀어봅시다. 요겁니다. 근데 요거 안 했네요. 설문조사 결과 피싱의 뜻을 알고 있나요? 안다, 모른다. 알고 있나요? 안다, 모른다. 그쵸? 요거 설명해주면 좋겠죠. 자료사는 요렇게 누리집에서. 그리고 얘들아, 요렇게 문제를 풀 때 말이에요. 그냥 내가 푸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 말고 요렇게 직접 풀어보고 틀렸어, 모르겠어. 그러면 수업 시간에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가 수업 시간에 와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집에서 풀어보고 와서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더 푸는 거지. 학원에서는. 여기 읽어보시죠. 설문조사한 결과 어휘 수준을 점검하여 모른다고 답한 내용은 발표할 때 설명하면 되겠지? 자, 이제 발표 내용을 구성을 할 거야. 유준인의 모듬은 발표 주제에 관해 찾은 자료와 발표 구성 순서를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하기로 했어. 개요라는 건 뭐야? 이제 발표문을 작성하기 직전에 이제 어떻게 할지 개괄적으로 짜는 거잖아. 선생님께서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구성을 한다고 했어. 주제는 우리 청소년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할 거야. 그치? 요거를 갖다 할 거야.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이 아는 수준에서 흥미를 유발하면서 시작하자. 애들 다 좋을 거 아니야. 애들 안 들을 거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그래 뭐 하나 보자 이럴 거 아니야. 그랬을 적에 확 몰입을 시켜야지. 어떻게? 청중의 흥미를 유발을 해야지. 발표 주제 및 주제 소개 및 순서 안내, 이제 전개. 중요한 부분 하죠. 개인정보란 유출하면 뭐가 문제가 돼? 왜 중요한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틀어주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개념 설명하고 피해 사례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정보 보호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우리가 찾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네. 핵심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야지. 여기 이제 쭉 요약을 해야지. 그리고 당부하는 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자로서 마지막에 닫는 말을 쓰셔야 되겠죠. 요거 읽어보셔요. 지금 노란색으로 줄쳐지는 부분 눈으로 따라서 읽어줘야 됩니다. 마무리. 자, 4번, 5번
풀기 전에 요거 빠졌네요. 그죠? 짠. 계류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적어봅시다. 자, 발표 전개부에서는 발표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요. 조사한 자료들 중 자료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정리해보자. 여기 보시면 4, 그죠? 여기 4, 짠.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 들어가겠네. 4, 5번 풀어보세요. 정답. 이제는 자료를 만들어야겠죠. 너네 설명은 설명대로 듣지만 내가 보는 거는 또 화면 자료로도 나와줘야 돼. 발표 계율을 바탕으로 발표문 작성하고 찾은 자료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 자료로 재구성하기로 했어. 찾은 자료를 각각 어떤 형태의 시각 자료로 재구성했는지 알아봅시다. 개인정보가 누구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면 계정 도용이나 사기 전화 등 범죄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요거를 쉽게 재구성을 하는 거야.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어떻게 돼? 슉슉 범죄 행위에 악용을 하고 슉슉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죠. 보이스피싱 이렇게 오죠. 고객님 이러면서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개인정보를 유출을 된 거를 이제 보고서 악의적으로 딱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설명한 줄글을 갖다가 단계적인 설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인 뭐로 제시한다고? 흐름도로 재구성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에 대비하여 각 부분의 비율을 비교하기 좋은 형태인 원그래프로 재구성함. 원그래프 요거 현재 한번 볼까요? 얘들아 너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니? 반 친구들한테 설문조사했어. 안다 요만큼, 모른다 요만큼, 그지? 요 원그래프로 재구성을 했지. 그럼 많이들 알고 있네 라고 알 거 아니에요? 모르는 애도 있긴 있네. 그죠? 자료, 시각 자료로 재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형태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원 그래프, 흐름도, 표, 그림, 사진 요렇게 있어. 막대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2020년, 2021, 22, 23, 24, 25 이거 뭐야? 주식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지? 선 그래프. 뭐 이렇게 하면 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선생님 뭐 삼성전자가 여기 있었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겠지. 원 그래프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만큼 늘어났대요. 요만큼은 안 하고 있대요. 흐름도 뭐 주식의 계좌를 뜰려면 요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요렇게 해야 돼.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너네는 아직 미성년이니까 이렇게 신분증이 필요해야 되고 그죠? 표는 뭐야? 표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시간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림, 사진. 다음 자료를 어떤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재구성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말해보자.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복수 응답 요거는 2번 응답 가능한 거지. 아동 청소년의 응답은 자신의 이름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를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대리받지 않고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음. 온라인에서 자기 사용하는 닉네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함도 높게 나타남.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볼까? 막대 그룹으로 재구성하잖아. 그럼 항목별 수치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죠. 아이고 6번 풀어보세요. 6번 몇 번입니까? 짠! 여기서 요거를 체크를 해줬어야 돼요. 흐름도로 재구성한 까닭. 단계별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자. 유준이가 발표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치겠지 마. 나 미치겠어. 너무 긴장돼. 그러면 유준이네 모둠원은 유준이가 긴장하는 원인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어. 청중으로서 다음 모둠의 발표 주제를 살펴보기로 했어. 예전에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긴장감을 느끼는 걸 말하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유준이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자.
너네들은 지금 발표를 맞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긴 찾아봅시다. 개인 방송분이 말하기 상황과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대. 성공적인 발표 장면을 상상해보는 게 어떨까? 나는 기사를 찾아봤는데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체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대. 후하 후하 이러고 막 숨을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네요. 선생님께서 발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셨어.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연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할게. 선생님 다 해봤는데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아무리 이거 체조를 해도 막상 4시간이 다가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안 그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완전 복 받은 거죠. 7번, 8번 풀어보세요. 어절이 뭐야, 어절. 요렇게. 그치, 덩어리가 2개인 거야. 음절은 뭐야? 음절. 절. 요게 이제 이 음절인 거야. 알겠지? 음절은 한 글자, 한 글자, 요게 2개. 어절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2개. 그럼 유준이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긴장감을 느끼는 거 뭐라고 하는가요? 말하기, 불안. 그쵸? 여기 써있지? 그리고 유준이네 모두머니 유준이가 긴장하는 원인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활용한 것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활용한 것이 아닌 것은 이미 활용을 했어. 뭐냐면 2번이야. 활용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한 게 아니고 요렇게 해보라고 권한 거야. 다음 페이지. 자, 거의 다 왔어. 힘내. 유준이네 모둠의 대화를 살펴보고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원인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자. 왜 떨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좀 불안할까? 부족하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 못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말하기 상황과 자신에 대한 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 난 할 수 있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냥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하고 올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꾸고 심호흡하고 요거 도움 많이 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체조도 하고 발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표하는 영상으로 찍어보기.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실천하다 보면 말하기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너네 나중에 가서 이거 꼭 겪어요. 면접 때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이렇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수행 때도 할 수도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을 겪어. 근데 다 같이 불안해.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고 나도 불안하고 너도 불안하고 우리 모두 불안해. 하지만 이거를 이겨내야 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발표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불안하지. 반응이나 평가가 신경 쓰여서 긴장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심호흡을 해. 제조를 해. 영상을 한번 찍어봐.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알맞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10번. 바로 풀어보세요.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습서를 직접 170페이지를 피고 요거를 풀어보셔야지 돼요. 3번과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제 대망의 발표하기입니다. 유준이 힘내. 모든 마음과 함께 발표 연습을 한 뒤 친구 앞에서 발표했어. 몇 월 며칠 얘네 모둠에서 이제 발표 순서는 개념, 문제점, 중요성, 방법 되게 잘 쳤죠? 개인정보의 개념, 인적사항, 신체정보, 정신정보. 자, 바른 자세로 서야 해요. 짝다리 같은 거 안 되겠지? 골고루 눈을 마주치면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먹어 들어가는 목소리 안 되겠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발표를 맡은 김유준입니다. 물론 제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시겠죠? 저는 백오 초등학교를 나와서
땡땡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2학년 5반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정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저에 대한 정보, 즉 개인정보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희 모둠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정확한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 소개했죠? 11번 풀어보세요. 4번입니다. 요거 있잖아. 질문하는 거. 이거 지금 상호작용하는 거야. 뭐야? 이 말은 발표 사는 사람이 혼자 진행하지 않겠다. 청중들과 같이 서로 지금 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가겠다. 요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먼저 개인정보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은 물론 키, 몸무게, 건강 상태와 같은 신체적 정보,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 등 정신적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김유준이라는 사람을 이름만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땡땡 중학교라는 정보를 추가하면 보다 쉽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유출, 해킹,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피싱은 가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속여서 개인정보를 빼앗는 방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용돈, 문화 상품권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문자에 있는 인터넷 연결 주소를 누르게 하여 정식 누리집처럼 꾸민 가짜 누리집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온라인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갑자기 소통, 그지? 왜? 청중의 집중도 낮아지는 것 같아갖고. 네, 반 이상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유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개인정보 유출은 계정 및 신분 도용 등의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실상 회수가 어렵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떨까요? 그래프를 가리키면서 우리 반 친구들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16명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학생 가운데 12명은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모르거나 한계에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던 거죠. 그럼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개인정보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보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음 세 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내려받지 않는 것,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첫째,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알파벳, 대문자, 수문자, 특수문자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로그인할 때 한 번 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단계 인증 설정을 해두면 개인정보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물을 올릴 때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18번으로 신고하여 빠르게 대처합니다. 모두 따라해 볼까요?
118번.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명심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길었죠? 지금 시각 자료를 여러 개 활용을 했어요. 우리 11번 풀었고 12번 풀어봅시다. 앉는 것은 몇 번이에요? 12번. 1번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가야 돼. 발표 중에 사전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두고 이후에 질문해 보기로 하고 중간 점검 또 사람들 보니까 약간 조는 것 같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김유준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계속 부연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얼굴 보면서 파악해가면서 가는 거죠. 피싱은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요거 아까 뭐예요? 이게 흐름도죠. 그죠? 흐름도를 가리키며. 그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중요성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기는 원. 그죠? 안다, 모른다. 여기 막대 그래프. 그죠?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입니다. 13번, 14번 풀어보세요. 바로 흐름도죠.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시각자료로 재구성할 때 사용한 형태로 알맞은 것은 여기 보이죠? 요거는 뭘까요? 그죠? 흐름도죠. 14번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그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중간중간 되게 똘똘하게 그치? 사람들이 지금 잘 알아듣고 있나? 그러면서 따라해 볼까요? 하고 사람들을 계속 참여시키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고 있어. 15번 풀어봅시다. 아는 것은 몇 번이에요? 16번도 풀어보세요. 기억의 장점은 15번에는 5번입니다. 그리고 16번에는 5번입니다. 자, 15번, 16번 다 했나요? 했죠? 자, 이거 제가 계속 약간 버벅거리는 게 중간에 있어도 이해를 바래요. 17번 풀어봅시다.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내가 굳이 체크하지 않아줘도 한 번씩은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는 것은이었지. 자, 그 다음 18번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보자. 자, 점검하고 조정한 내용 바르게 연결할 거야. 여기 읽어보시고 쉬운 예시를 추가해서 청중의 이해도를 높였지. 그리고 요거 청중의 배경 지식 고려했지. 손 들어주세요. 아, 그랬네요. 청중의 참여를 유도해서 집중도를 높였지. 발표를 들을 때 청중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조정하는 방법은 중간에 모르는 말이 있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뜻을 모르는 단어는 적어두었다가 발표 끝난 후 사전에서 찾아보기로 함.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적어두었다가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기로 함. 요거는 지금 듣는 입장이야. 듣는 입장. 그지? 자, 친구들이 반응을 보고 조정한 내용. 특정이 무슨 뜻이지? 아니야, 지금 물어보면 어떡하지? 사전에서 찾아봐야지. 사전 뜻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정신적 정보에 어떤 게 있는지 더 알고 싶은데 이건 적어두고 이따 질문해야겠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기로 함. 유준이가 발표 과정 중에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조정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8번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너네가 지금 이렇게 약간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러겠지만 만약에 아이돌 되는 방법, 인플루언서 되는 방법, 유튜버 되는 방법 그런데 막 중간중간 전문 용어가 나와. 못 알아듣겠어. 그럼 막 관심 있으면 옆에다 적어놓을 거 아니야. 그치? 이따가 물어봐야지. 이런 거라든지 유튜버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이따 질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18번까지 다 풀었으면 다음 3번 봅시다.
발표 후에 듣기 말하기 과정을 되돌아보며 개선해야 할 점 생각해보자. 목소리 더 크면 좋겠고, 뭐,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뭐, 인상 깊었어. 다음에 발표할 때는 조금 더 크게 해야지. 유준이 발표 들은 청중의 생각이야. 이를 참고하여 청중으로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말해봅시다. 발표 내용을 적어두고, 발표 후에는 적은 내용을 모아서 정리하고, 발표에 집중하고 바른 태도로 발표를 들어야지. 그치? 여기 꼭 읽어보셔야 돼요. (19번) 풀어봅니다. 1번 기억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다음 요거는 문제만 좀 풀어볼까요? 자, 멈추고 문제 풀어보세요. 3번입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문제를 빠르게 풀고 넘어가지만 너네는 이거 읽고 풀어야 되겠지? 이 페이지를 쭉 읽고 닥치는 대로 읽어야 돼. 2번 풀어봅시다. 5번입니다. 요거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할 점. (3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겠지. 문제에 뭐라 그래? 정리부 어디야? 여기지, 그치?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 정리부에는 뭐가 들어가? 3번이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잠깐, 여기입니다.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흐름도, 그림 사진은 한번 짚고 가자. 막대 그래프는 각 항목의 수치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며 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원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 막대지? 쭉쭉쭉쭉.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치,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너네가 공부하는 시간, 너네가 밥 먹는 시간, 너네가 뭐 그래서 중딩이 24시간 공부하는 시간 요만큼, 그죠? 그리고 흐름도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순서를 쉽게 알 수 있지. 요렇게 다음에 요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그치, 요런 거 투표할 적에 뭐 여기서 기표소를 받으시고 뭐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저쪽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으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그림 사진 같은 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내용을 더욱 명확히 전달하죠. 그죠? 요게 이제 흐름도, 막대 그래프. 발표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을 알맞지 않은 거 뭐야? 풀어보세요. 3번이죠. 말하기 어려워. 이거 다 어려워. 모두 다 어려워. 근데 불안해. 막 식은땀 나고. 어떻게 청중을 고르게 볼 수 있도록 친구들 앞에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지? 눈 대신 이마나 코를 바라본다. 불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체크해볼까? 얼굴이 붉어져, 손발이 땀이 나, 목소리가 작아진다거나 떨려, 실수할까봐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싫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 못하고 시선이 불안해진다. 사실 다 똑같아. 모두 다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다 똑같을 거야. 많이 해본 사람이 그나마 좀 덜 떨어요. 5번 풀어보세요. 몇 번이죠? 아는 것. 5번 몇 번이야? 정답은 발표 시간을 줄여볼 거는 없어요. 뭐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하면 되지, 뭐 시간을 계속 줄여보는 거 필요 없고. 자, 발표 주제와 내용을 정리하면서 들어봅시다. 주제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 재난 종류에는 뭐가 있고, 중요성, 대비 방법 짝짝짝짝 이렇게 있죠.
청중도 대충 들으면 안 돼. 집중해야 돼. 핵심 내용 같은 거 적어둬야 돼. 눈 맞춤과 반응 보이기, 더 알고 싶은 내용 질문하기, 발표자를 존중하는 태도 유지하기. 너네들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근데 영화 감독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너네 되게 집중해서 들을 거 아니야. 그렇구나. 영화 감독이 되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요런 게 되게 또 중요하구나. 근데 요게 100만 넘어가면 얼마를 벌지? 수익은 얼마지? 감독님 정말 발표 잘하신. 이렇게 태도를 좋게 가져가야지 그 발표에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기준, 평가 기준. 잘 정리해서 구성했나? 대상의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했나?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나? 자신감 있게 말했나? 적절하게 대응해서 발표했나? 6번 풀어봅시다. 6번 몇 번이죠? 5번입니다. 거의 다 왔다. 끝이다. 끝. 그지? 고생했어. 요것만 다 하면 이제 3단원 거의 끝이죠?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해서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해봅시다. 청중의 관심 요구, 지적 수준. 그치?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을 해야 돼.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나누어서 이걸 체계적이라 그래. 아주 딱딱딱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발표 목적이나 대상 특성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해요. 말하기 전, 중, 후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고 적용하고 적절했는지 성찰하고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자, 다음 여기 1, 2 풀어보세요. 자, 이거 정답 뭐죠? 1번 풀어보세요. 여기 반드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정답 2개. 아는 것은 1번이 몇 번인가요? 2번, 3번. 자, 다음 밑에 거 막대 그래프, 원그래프, 흐름도 그림 사진. 뭐죠? 원그래프 2번에 5번입니다. 3번에 몇 번? 5번이죠? 어려움 조정하는 거 계속 같은 거 나오죠? 왜 이러지? 다시 이렇게 마음이 똑바로 해야지. 네모도 똑바르게 나오는 것 같아. 그치? 4번이 몇 번이야? 상상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5번. 자, 대장정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소단원 핵심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가지고 학원에서 봅시다. 대단원 것도 풀어보시고 뿅. 다음 단원에서 보자.